한국 때리기 전략이 먹혀들었을까요? 어제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 등 12여당이 예상대로 승리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승리가 확정된 뒤에 곧바로 한국을 압박하는 발언을 내놓았는데요. 자, 우리의 대응책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한국 때리기로 참의원 선거 승리한 아베. 자, 대응책을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먼저 박정희 의원께 한번 좀 물어볼까요? 어제 아베 총리 선거가 승리한 겁니까? 아닙니까? 아베는 이제 과반 확보가 목표라고 이제 겉으로 얘기를 했죠. 내심으로는 3분의 2 일본 개헌선. 통화헌법 구조를 바꾸는 개헌선을 이제 하는 게 목표였습니다만 일단 목표는 뭐 과반으로 잡아놨습니다. 일본 참여는 245석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절반쯤 되는 이제 124석을 뽑았거든요. 그런데 절반을 얻는다 하면은 57석만 얻으면 되는데 거기서 이제 71석을 이번에 얻었기 때문에 이제 일본은 이제 연립여당입니다. 자민당, 공명당 거기다가 이제 일본 유신회까지 하면은 71석을 얻었기 때문에 일단 절반의 목표는 달성한 셈이고요. 그런데 이제 아베의 그 일본 재무장을 원하는 이제 군국주의 같은 성향 이것을 반대하는 국민들 그다음에 아베노믹스의 실패, 그 연금 외에 2억 원이 더 있어야 된다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과반은 달성했습니다만 어쨌든 개헌선인 그 이번에 81석을 얻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한 4석 정도 모자라는 이런 성과를 얻었으니까 뭐 절반의 승리 내지는 그 이상의 아베로서는 만족한 결과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정기랑 교수, 우리가 이제 과연 승리한 거냐 아니냐 궁금한 게 선거 끝나고 저렇게 큰 소리를 치는 걸 보면 승리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 뭐 저는 아베 입장에서는 당연히 승리로 규정하고 싶겠죠. 그러나 어쨌든 이게 어떤 일격을 맞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그동안 동아시아 어떤 그 새로운 어떤 질서, 또 한일 관계 새판 짜기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 근거 속에서 뭔가 전쟁 가능한 일본 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개헌을 굉장히 추진했지 않습니까? 또 실제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현실적 목표는 과반으로 했었지만 실제 선거운동의 상당 부분은 개헌선 확보의 선거운동에 초점을 뒀던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아베 총리 입장에서도 오히려 좀 사실상 실패로 규정해도 할 말이 없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걸 다시 또 관심을 한일 문제로 끄집어내기 위해서 선거가 끝나자마자 뭐 우리 정부를 향해서 또 고압적인 태도를 그럼 보이는 좀 그런 모습도 좀 읽혀진다 이렇게 좀 판단되어집니다. 예. 자, 우리 입장에서는 참 적반하장으로 보이는데 아베 목소리를 먼저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So call me if you want a right-wing militarist. 1965年に請求権協定においてお互いに請求権を放棄した。これ国と国との約束なんです。この約束を違えられてしまったらどうなるのか。この意見論争に終止を打つためにしっかりと憲法に自衛隊と明記をするということを公約に謳っています。安定した政治基盤の上にしっかりと政策を進めていけ、そして国益を守るための外交を進めていけというご判断をいただいたと思っておりますので、期待に応え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자, 양문석 이사장, 이제 속된 말로 하면 이번 선거에서 아베는 한국 때리기로 좀 재미를 봤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다 이렇게 읽어야 될까요? 뭐 지금 태도를 보면 그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그 입장을 분명하게 천명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탄탄한 논리가 정리가 돼야 되는데 안보 문제로 제기했다가 역사 문제로 돌렸다가 또 안보 문제를 제기했다가 역사 문제를 돌렸다가 하면서 벌써 짧은 시간 안에 그 아베의 입장이 한 4번이 바뀐단 말이죠. 이렇게 탄탄하지 않은 자신의 그 정치적 논리를 통해서 그 무역 보복에 대한 그 이유들을 그 설명하는 과정에서 일본 국민들도 선거가 끝나면서 냉정하게 이 문제들을 그 바라보게 될 터이고 그러면 일본 내부의 여론이 어떻게 변화할지 이러한 것들이 이후에 아베가 계속해서 저렇게 오만방자한 발언들을 계속 끌고 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에 이
핵심적인 요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최수영 교수께서는 한국이 답을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아베 발언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계속 압박하는 거죠. 근데 저는 한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예. 제가 적어놨는데, 일단 우리가 좀 치밀한 내부 준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역사적 인물들이 굉장히 소환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서희 우리 그 고려시대 서희 그 문관, 그래서 우리 저 정승이죠. 그다음에 그 이순신 장군, 선조 등등 왜 오고 있는데 왜 서희가 이 지점에서 조명받느냐? 단순히 말을 잘해서가 아니거든요. 당시 동아시아 국제 정세를 꿰고 있었던 거죠. 예. 송과 거란의 관계, 그다음에 중간에 거란을 우리가 통하고 싶었지만 여진이 가로막고 있다. 그래서 강동 6주를 좀 우리가 직거래하겠다. 이런 어떤 아주 그 전략적 외교수를 발휘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준비에 실패하는 거는 실패를 준비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우리가 겉으로는 이렇게 강경을 하더라도 내부적으로는 굉장한 그 침착성을 가지고 좀 전략적 준비를 해야 되겠다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주요국들에 대한 국제 외교전이 필요하다. 결국 자꾸 일본이 결국 이제 뭐 국제 간 약속이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것도 결국 이제 주요국들에 대한 눈치 보기고 국제 관계에 있어의 어떤 여론 떠보기, 그다음에 여론 질서에 대한 그런 어떤 그 관리 차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조금 WTO라든가 이런 좀 주요국 그다음에 국가 협약 기구들 대상으로 아주 여론전을 우리가 좀 전개할 필요가 있겠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전 좀 중장기적인 과제이지만 산업 생태계를 재구축한다. 뭐 반도체 중심의 산업 생태계를 좀 바꾼다든가, 그다음에 주요 어떤 그 부품에 대한 수입처를 다변화한다든가 이런 건 좀 중장기적 과제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하고 결국은 우리가 민족주의적 감정이라든가 굉장한 강경 노선을 하는 건 하더라도 그와는 별개로 물밑에서는 이러한 좀 일들이 아주 정부 차원과 민관 그러니까 협력하는 차원에서 좀 치밀하게 준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대응책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준비에 실패하면 실패를 준비하는 거다. 네, 그렇습니다. 그 멋진 말인데요. 누가 한 말입니까? 저도 어디서 빌려왔는데 어원을 모르겠습니다. 예. 자, 오늘 문재인 대통령도 관련 발언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고 패널들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자유무역 질서를 훼손하는 기술 패권이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상황에 있어서도 신기술의 혁신 창업이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국제 분업 체계 속에서 평등하고 호혜적인 무역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선 산업의 경쟁력의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가전, 전자, 반도체, 조선 등 많은 산업 분야에서 일본의 절대 우위를 하나씩 극복하며 추월해 왔습니다. 자, 이제 노영희 변호사, 우리가 대응을 좀 잘해야 될 텐데 문재인 대통령은 여전히 자신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기조네요. 네, 뭐 제가 봤을 때는 자신감을 잃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같은 기조를 유지하는 게 맞고요. 특히 지금 아베가 뭐 제대로 된 답을 가져오라 이런 말도 안 되는 특히 이제 다른 나라에 대해서 예의 없는 행동하는 것이 계속되는 한 오히려 우리들이 더 입지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아베는 뭐 과반을 넘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번 선거에서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실제 그 투표율 자체도 48%밖에 안 돼서 24년 만에 제일 낮은 수치이기도 하고 또 더 중요한 건 선거에서 쟁점이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학자들이나 일본 사람들의 분석을 들여다보면 아베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수출 규제 같은 걸 강화하면서 국내적으로 뭔가 바람을 일으키려고 했던 것이 이렇게까지 선풍적으로 일으켜지지도 않았다는 게 첫 번째 얘기고요. 지금 가장 중요했던 게 결과론적으로는 개헌을 위해서 3분의 2석을 확보하는 거였는데 그거는 뭐 당연히 뭐 아무리 무소속까지 합치더라도 상당한 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안 된다. 특히 지금 열린여당을 구성하고 있는 공명당 같은 경우 14석을 얻었는데 공명당도 썩 그렇게 개헌에 호의적이지는 않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 이와 관련해서 재미있는 분석은 그러니까 돼지해마다 아베는 좀 괴롭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그런데 2007년도에 1차 아베 내각이 실패했었던 것도 있었었고 95년도에 신진당이 선전했던 그런 것도 있었었고 결과론적으로는 이번에 아베는 이제 자신이 잘했다라고 하는 걸 계속해서 크게 말하고 싶어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닐 것 같고요. 하나 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아베가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규제를 뭐 얘기하고 있지만 2011년도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오히려 우리나라가 가졌던 잠재력이 더 드러나는 게 아닌가. 2011년도에 그 지금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수수입하고 있던 불화수소 99.9% 뭐 해당하는 불화수소보다 더 높은 순도를 가진
불화수소에 관련된 특허가 사실은 있었다라고 얘기가 돼요. 근데 그게 이번에 만약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사실 드러나지 않았을 거거든요. 근데 당시 중소기업에서 이 특허를 내려고 했는데 판로나 이런 것들이 어려워서 그냥 포기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 거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지금 뭐 기술이 없다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번을 계기로 해서 우리 그 대한민국이 기술 발전에 대한 계기도 삼을 수가 있고 오히려 국내적으로도 훨씬 더 단합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이 정말 기회가 될 수가 네, 있죠. 네. 예. 자, 최진영 변호사께서는 대응책 어떻게 생각할 수 그렇습니다. 있을까요? 사실 지금은 아베 총리 같은 경우에는 승리에 도취해서 분명히 선을 넘는 부분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아베 총리가 답을 가져와라라는 것은 한마디로 현 상황에서 내가 갑이다. 이런 얘기를 한마디로 하는 것 같습니다. 국가 간의 갑질 있어서는 저는 안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번 그 청와대에서 선을 지켜라라고 해서 바로 즉흥 대응한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향후의 대책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사실 엊그제 주말에 그 신각수 전 일본 대사가 내놓은 그 인터뷰 기사를 보면서 전 무릎을 탁 쳤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일본이 지금 발끈하는 것에 있어서 결국 여러 가지 뭐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있습니다만 일본이 얘기하고 있는 가장 핵심은 결국 지금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라는 것이 바로 그 핵심이다라고 짚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에 대한 대안은 뭐냐면은 결국 우리로서는 대법원 판결이 있지 않습니까? 그 판결의 취지를 살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판결은 뭐 신일 철주금 옛날 그 신일본 제철을 비롯해서 이른바 전범 기업이 배상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한일 기본 협정에 따라서 돈을 그때 한 5억 불 정도 받았는데 그걸 사실 개인적으로 나눠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위해서 정부가 쓴 건 맞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정부로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정부가 어떻게 보면 배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함으로써 한일 기본 협정의 정신을 살리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더불어서 그 돈 어디로 갔죠? 포항제철 갔고 포스코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때의 돈을 받아서 경제 부흥했던 우리나라 기업도 참여하는 나름대로 이른바 1+1+1이라는 그런 제안이 사실 필요하다라고 지금 그 외교의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제안을 아직까지 할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내부적인 어떤 조율을 거쳐서 우리가 명분과 실리를 함께 세우는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지혜로운 대책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정인남 교수. 좀 전에 우리 최진영 변호사가 얘기한 이제 그런 민간 차원에서의 일본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의 제안, 이런 제안 자체를 좀 유연하게 이제 정부가 검토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정부의 최종적인 어떤 입장이 정해지기 전 상황에서는 굉장히 좀 주의 있게 접근해야 되는 측면도 있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번에 아베가 참여연 선거에 승리하자마자 답변 제대로 가져와라. 이 얘기 자체는 유시민 그 이사장이 했던 얘기처럼 전형적인 갑질 사장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히려 지금 아베 총리가 이런 부분에 좀 담아야 될 얘기는 뭐냐면 오늘 블룸버그 통신 사설에서 나왔습니다만 어리석은 무역 전쟁은 그만둬야 된다. 당장이라도 그만두는 것이 오늘 할 수 있는 일인 것이고 오늘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그 차분한 대응이나 또 고민정 대변인을 통해서 나왔던 뭔가 일본에 좀 오락가락하는 행보, 처음에는 역사 얘기했다가 안보 얘기했다가 이런 부분을 좀 비판한 저 부분 대단히 좀 시적절한 대응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향후 아베는 전혀 반성하지 않고 궤변을 이어가면서 결국 장기전으로 갈 것인데 이 문제에 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떻게 나아갈 것이냐. 저는 가장 큰 틀로 봐서는 원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경제 문제로 과거사 문제를 굴복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 원칙은 지켜져야 된다. 그리고 또한 경제 보복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정하게 대처하면서도 역시 이제 남아있는 그 외교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의견들 피해자 어떤 그 피해자주의 어떤 입각해서 유연한 어떤 방침을 강원 양면책을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우리 뉴스아이디의 국가대표급 패널들께서 대응책을 제시하고 계시는데 박정희 의원께서는 어떤 대응책 생각하십니까? 지금 한국과 일본의 지도자들의 어떤 자존심을 건 싸움으로는 이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채널도 없고 또 우리 쪽의 대응도 그만큼 늦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정치인들은 빠지고 경제와 외교적으로 풀어야 된다. 근데 외교 라인은 지금 일본 대사관이라든가 일본 쪽에 접근할 수 있는 라인들이 많이 무너져 있고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경제인들이 우선 좀 나서서
정치인들은 좀 목소리를 낮추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문제로 접근을 해가면서 왜냐하면 일본에서도 이 무역 규제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당장 뭐 이 소재 부품하는 이 생산업체도 지장이 있지만은 관광 문제라든가 또 왜 한국의 관광객이 일본으로 가는 지역에는 아주 지금 초토화돼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낮은 단계에서 접근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회 차원에서 문제를 풀면서 정말 정부와 정부대의 이런 지금 이 강성 대결은 그냥 국내 내수용으로만 그치지 실익이 없다. 당장 이 수출 차질이 이제 금방 빚어지게 되면 어마어마한 사태가 벌어질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대응책을 생각해 봤는데요. 지금 이런 와중에 정치권은 친일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 쪽 인사들과 자유한국당 쪽 지도부의 반응들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금 한일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유한국당 계속 백태클을 걸고 있다. 이렇게 지금 푸념을 했습니다. 표창원 의원은 한국당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을 빼라. 인질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거세게 반박했는데요. 나경원 원내대표는 북한파리에서 이제는 일본파리를 하느냐 이런 표현을 썼고 황교안 대표는 감정적인 대응은 구한말의 쇄국 정책을 연상케 한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관련된 녹취 한번 들어보시죠. 89일째 국회에서 추경 처리는 지연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자유한국당 때문 아니겠습니까? 다 함께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정부 비판에만 몰두하고 또 백태클만 반복한다면 그것은 엑스맨이 되는 길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왜 국민들이 일본을 위한 엑스맨이냐 이렇게 비판하는지 자신들의 언행을 곰곰이 되짚어 보시길 바랍니다. 2년 내내 북한파리 하던 정권입니다. 이제는 일본파리입니다. 무능과 무책임을 이것으로 덮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저성장에 오랫동안 신음했던 일본과 같이 이 경제 현실을 일본화하고 있는 이 정부야말로 신친일파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최수영 교수, 엑스맨 일본파리 참 듣기 거북하네요. 네, 뭐 사실 좀 거친 말입니다. 근데 그만큼 양당이 절박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런 거친 말들 물론 뭐 막말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서로 정치권에서 서로 배려해야 되는 금도를 조금 넘어서는 사실 그런 발언들이거든요. 이런 발언들이 왜 나오느냐 배경에는 이제 내년 총선에서 밀릴 수 없다라는 그 절박감이 작용을 하는 거죠. 지금 사실 보면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 그 북미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 있었을 해 어땠습니까? 사실 뭐 다른 이슈가 다 묻혀지는 블랙홀 아니었습니까? 그야말로 야당 입장에서는 초토화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그 친일 이런 논쟁들이 사실 이게 굉장한 국민들에게 민족주의적 감정을 불러일으킨다면은 이것 또한 다른 이슈들을 다 빨아당기는 그런 블랙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야당 입장에서는 현 정부의 경제 실정과 여러 가지들 지적을 하고 이것들을 좀 이슈화 시켜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 묻혀질 수 있다는 우려감 작용 때문에 굉장히 지금 이렇게 좀 거세게 저항을 하는 것 같고 또 이번에 대통령 지지율에서 봤듯이 국민들이 어쨌든 지금 일본과의 전쟁에 나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지율 힘을 실어주는 형국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고민해봐야 한다. 이런 아마 전략적 고민들이 담긴 저는 거친 언사들의 배경에는 그런 점들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요. 박종희 의원 어떻게 보면 좀 딜레마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민주당이나 청와대 입장은 여야가 힘을 합쳐서 일본의 경제 침략에 함께 맞서서 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금 주장이죠. 그렇지만 자유한국당은 뭔가 그쪽으로 또 프레임을 가지고 가서 계속 야당을 압박하는 것처럼 비칠 거고 명분에서 좀 밀린다고 판단할까요? 정부 여당은 국가 경제에 대해서 안보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을 뭐 토착 외구다, 뭐 친일파다라고 비판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총선 프레임이라는 전쟁이라는 것은 제가 동의를 하고요. 지금 소득 주도 성장으로 해서 우리나라 경제의 기초 체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 그러니까 회복할 수 없는 이런 상태에 지금 와 있거든요. 그리고 북핵 문제 꼬이죠. 안보 불안이 있죠. 그런데 이 일본과의 무역 전쟁 문제는 그 두 가지하고 비교할 수 없는 단기적인 국가적인 명운이 걸린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일 내년 총선에 이용돼서 잘못된다면 회복할 길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정부 문재인 정권이 이제 내년 총선을 가지고 지금 이 문제를 이용하기보다는 정말 이 문제를 슬기롭게 타결을 해서 이 수렁에서 벗어나서 그래야 제가 볼 때는 내년 총선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지 지금 이 문제를 완전히 이용해서 편가르기 하고 낙인 찍기 해서 국가를 다시 불련시킨다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성과도 못 거둘 거는 분명하고요. 경제인들이 지금 뭐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에 발등에 떨어진 불인데 계속 강경한 발언들만 하고 일본 가서 대화가 안 먹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 총선 국면에서의 이런 낙인 찍기가 문재인 정권도 마찬가지지만 야당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밑에서 좀 대화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저렇게 원내대표들이 언론을 향해서 성명전이나 하고 이 곱지 않은 얘기로다가 국민 눈살을 찌푸려줘서는 해결책이 안 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문석 이사장께서는 친일 논쟁 어떻게 보십니까? 뭐 계속해서 그 총구가 어디를 향해야 되는가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현대전은 경제 전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총구가 내부로 향하고 있는지 외부로 향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총구를 내부로 향해서 총질을 하니까 전 문제가 지금 그 한일 간에 있어서의 그 갈등이나 한일 간에 있어서의 경제 전쟁으로 비춰지지 않고 여야의 문제로 지금 비춰지고 있고 그 진보와 보수의 영역으로 지금 그 전쟁을 하는 뜻이 착시 현상을 일으키게 만드는 그 상황이거든요. 아베가 현재 저렇게 강경하게 치고 나올 수 있고 오만방자하게 저런 발언을 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뭐겠습니까? 두 가지 이유 아니겠습니까? 일본 국민으로부터 지지받고 그리고 한국 내의 일부로부터 일정한 그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초강경 오만방자의 태도를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자유한국당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일 정상회담 추진해라. 그러니까 아베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답을 가져오라. 라고 저렇게 그 방자한 발언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일 정상회담을 외면한 사람도 G20에서도 아베였고 지금 또한 아베가 한일 정상에 불과함을 한국이 제한할 수 없는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것도 아베입니다. 그러면 한일 정상회담을 제안했던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아베의 저러한 발언과 태도에 대해서 강하게 비토하고 비판함으로써 한일 정상회담의 기본적인 분위기들을 만들어내는데 일조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냐.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문제를 풀지 않고자 하는 그 또 다른 일본파리다라고 공격하는 게 맞냐라는 겁니다. 일본파리를 한다라는 것, 그런 시각 자체가 현재 상황을 정말 엉터리로 이해하고 있는 것 아니냐. 제발 내부 총질 그만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박정희 의원.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총구를 한국당이나 언론의 총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향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번 대응에 대해서 계속해서 전조 증상이 있었던 거에 대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허둥지둥하는 정부에 대해서 비판, 그런 비판도 못하면 그게 무슨 야당이고 그게 무슨 언론입니까? 저는 엊그저께 한 공중파 방송 앵커가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를 하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고작 의병 일으키는 정도냐라고 얘기를 했다가 앵커직을 내려놓는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런 정부의 인식이 내부용으로만 자꾸 뭘 하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석 달밖에 확보하지 못하는 반도체 소재를 어떻게 확보해서 계속 연말까지 내년까지 이어가다가 소재 부품화를 통해서 이런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느냐, 이게 본질인데 자꾸 야당하고 언론한테 왜 일본파리를 친일파다, 뭐 토착 왜구다 이런 비판을 하는 걸 보고 저는 문재인 정부 이런 대응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생각하거든요. 양문석 이사장 답변을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총구를 야당과 언론의 총구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떤 총을 얘기하는 건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그러면 양문석 이사장께 마이크를 넘기기 전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무리를 빚은 방송은 공중파가 아니고 케이블입니다. 네, 그리고 케이블이군요. 한마디만 공중파에... 했을 때는 의사 진행 발언에 준한다고 생각하시고 짧게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양문석 이사장 말씀하시죠. 예, 언론 문제까지 좀 정리를 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의병을 일으키고자 하는 게 고작 그 청와대의 수석이 할 이야기냐, 뭐 안 그러면 그 정부 여당이 할 이야기냐라고 해서 그분이 그 앵커직을 내려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그 클로징 코멘트를 하면서 그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제 세상에 드러난 내용인데, 첫 번째, 만약에 앵커직을 내려놓도록 한 외부 작용이 있었다면 그 외부 작용은 반드시 밝혀내서 진상 규명하고 처벌해야 됩니다.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그 근본적으로 개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계속해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확정되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을 계속 확산시키는 것 또한 자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한일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기본적인 논의의 비중이 아베에 대한 이 비판의 비중이 높은지, 안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난의 비중이 높은지는 우리 박종희 전 의원께서 명확하게 한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당이 초반부터 일관되게 아베에 대한 비판보다는 오히려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을 강화시킴으로써 현재 우리 내부에 있어서의 갈등들을 더 촉발시켜 왔던 것 아닌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예. 짧게. 그러면 이 정부에서 외교적인 노력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대화 창구도 다 막혀 있고 정상회담도 안 되는 거고 특사 보낼 환경도 안 되고, 그러니까 기업에서 부랴부랴 일본에 가서 이 소재 부품을 구해야 되는 이런 아주 딱한 사정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야당이 아베 총리를 비판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잘못된 정부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게 정부 여당의 이 폭넓은 건데, 보면 이 문재인 정권은 뭘 하나 비판하는 걸 참지를 못해요. 그런 걸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팩트 체크 좀 합시다. 어쨌든 우리가 과장들이 현지에 가서 이야기를 할 때 그 홀대를 받은 모습들을 지난주 우리가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일본 현지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할 용의가 없느냐 그랬더니 한국에서 제대로 된 답을 가지고 와야 된다라고 하면서 아베가 직접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랬었을 때 한교안 대표가 이야기했던 한일 간에서의 정상회담의 내용이나 그다음에 적극적인 이 특사 파견, 이 문제에 있어서 일본이 받지 않겠다라는 걸 자국 내의 언론과 이미 선언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보내서 오히려 특사를 보내는 게 정치에 이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을 하자고 먼저 제안하는 게 정치에 이용하는 겁니다. 뻔히 일본으로부터 거절당할 줄 알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면 봐라, 또 일본이 저러지 않냐. 그런데 제1야당에서 여전히 대도 안 하는 소리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이 정도 해야 됩니다. 되지 않는 일을 양문석 이사장 톤이 저 정도 올라가면 이제 대체로 좀 정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두 분 의견 충분히 들었으니까요. 자, 다른 패널 말씀 듣도록 하죠. 최진영 변호사.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으로서는 국론 통일을 위한 정부와 여당의 노력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과 청와대는 현 정국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아까 지금 양문석 박사님은 총구를 마치 야당에서 일본이 아닌 청와대를 향해서 돌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왜 총구를 자꾸 청와대다, 특히 여당이 내부를 향해 돌리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스포츠 경기를 함에 있어가지고 감독하고 선수가 흥분하면 그 경기 어떻게 되죠? 망치는 거예요. 감독이 누구죠?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선수가 누구죠? 내각이고 더불어서 이제 청와대가 될 것이죠. 그런데 정말 냉정하게 어떤 장기적 시각과 단기적 어떤 중장기 전략을 가지고 대응을 하나하나 해나가기보다는, 특히 다른 사람이 무슨 민정수석이나 외교 관련되는 정무수석이나 이런 분도 아니고 민정수석이 정말 가장 냉정해야 될 민정수석이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SNS를 통해가지고 이게 친일과 반일로 나누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내고, 더불어서 최초에 이 문제가 됐을 때 강경화 장관에게 질문했으니까 무슨 대응이 있습니까 하니까 연구해봐야죠.
국민은 불안한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지적을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포용하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 간의 어떻게 보면 내부적인 어떤 냉기류가 흐르는 가운데서 이것이 결국 한 야당에 대해서 친일 프레임을 걸므로써 내부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나름대로 통일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내부적으로 분열을 한다고 하면은 그와 같은 전략이 과연 현재의 청와대와 여당이 해야 될 전략인지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예. 자,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친일 논쟁 살펴봤는데요. 이 친일 논쟁 또 대일 여론전의 선봉에는 조국 민정수석이 나선 것 같습니다. 한번 페이지를 넘겨서 짚어보겠습니다.